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쵸? 한 학기 동안 우리 상반기는 선생님들 이제 제가 인강으로 찾아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이죠. 6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반으로 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풀이반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상반기를 다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좀 밀려 있는 분들도 계세요.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실지.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병행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혹시나 이제 상반기 공부를, 같이 병행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난 이제 레디. 문제만 달리면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수업을 들으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OT를 잠깐 할 거예요. 그 밖의 내용들은 사실 다 올라와 있잖아요. 강의 순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강의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풀이반은 인출을 하는 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이렇게 인풋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인출 중심으로. 왜냐하면 시험 현장 가면 답지에 쓸 수 있는 것만 여러분 거예요. 지식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 나올 것이 자, 이쪽 컵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컵에서 80%를 낼 거예요. 그리고 이쪽 컵에서 20%를 낼 거예요. 자, 근데 그 사이즈는 똑같아요. 자, 어디부터 하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당연히 80부터 한 다음에 20으로 넘어오셔야 되죠. 이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간혹 받아요. 이제 문제풀이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해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에서 필터링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한두 문항밖에 없어요. 한두 문항이라고 해봤자 그것도 점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70점만 넘으면 붙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목표가 이쪽 80%에 일단 집중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 20%를 제가 문제에다 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핵심이다. 어떤 맥락에서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설득을 가급적 해드려요. 그래서 수업을 그냥 하지 않고요. 마인드맵으로 제일 중요한 거, 기출에 나왔던 거 한 번씩 쫙 찍고 갑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요 파트에서는 이거가 단골손님. 일단 단골손님은 80% 쪽이겠죠, 당연히. 그쵸? 그리고 단골손님의 아기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의 딸린 애들. 자, 그 주변 언저리들을 이제 막 커버할 수 있는 문항들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20%에 해당하는 문항은 사실은 안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나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꽤 자세하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 이거를 다 인출할 수 있을 만큼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외우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 넣으시잖아요. 그럼 똑같은 게 나왔는데 말이 바뀌어 있으면 그게 똑같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여기서 이렇게 다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게 조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얘가 옌지를 모르고 그냥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거야. 그러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충분히 안 하면 약간만 바뀌어도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외워야 하는지, 물론 외우는 게 최종 고얼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외울 거예요. 반드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복이 이제 강자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이해를 하자. 제가 상반기에 모의고사반을 했잖아요. 선생님들 점수가 무지막지하죠. 이게 내 점수 맞나? 1차를 통과하셨던 선생님들조차도 점수가 40점이 안 되는 분들이 수두룩하세요. 근데 물론 실점보다는 그렇게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골라서 보여드리기 위한 문제를 실점보다 퍼센테이지를 훨씬 늘려서 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나,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선생님들이 이거 저 외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는 내용인데요. 본 건데요. 근데 시험을 이렇게 풀면서 그걸 쓰라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문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면적인 거를 외우시잖아요. 표면적인 것만 외우시면, 그러면 딱 어디에 걸리냐면 딱 커트라인에 걸려요. 그렇게 막 열심히 외우신 분들이 딱 커트라인에 정말 운 좋으면, 럭키하면 올라가고 운이 나쁘면 내려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셨던 선생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하라는 것만 막 하면 커트라인 언저리까지 갑니다. 무조건 가요. 지금 아주 바닥이어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면 이게 무슨 맥락인지 알고, 그리고 나왔던 흐름도 알고, 그 지문을 그냥 말만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얘가 만약에 달라졌다? 다른 지문으로 조금 바뀌어 나와도 이게,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호환이 돼야 돼요. 호환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문제는 그 호환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호환이 안 되는 거가 약간 점수 거기에 딱 걸려서 왜 더 못 올라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호환이 안 돼서 그래요. 공부는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쓱 보면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완전히 맹점인데요. 다 아는 것 같다는 느낌, 이거를 약간 처음처럼 하는 마음으로, 뭐 빨간색, 초록색 이런 거 아니고 빨간 뚜껑, 초록 뚜껑 이런 거 아니고 처음처럼 이거를 딱 처음 본 지문인데 그 안에 블랭크는 이제 제가 문제를 맥락이 통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다가 블랭크를 보통은 뚫어놔요. 근데 그 블랭크만 아시면 안 돼요. 그 블랭크 말고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자, 여기 블랭크 더 넣으세요. 그럼 이제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제가 문제 풀면서. 그럼 거기다가 같이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것도 공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를 풀어서 하나를 얻으면 그거는 되게 약간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고, 그 한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다 챙기는 공부를 하자. 그러려면 그 문맥을 이해하는 거에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쓰셔야 돼요. 그걸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번 이해가 된 애는 두 번, 세 번 안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한 번 돌리실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그냥 막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복할 시간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날의 칼인데, 반복을, 그럼 선생님 그렇게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니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타협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절충선에서. 이게 케이스마다 다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돼서 나올 때마다 자꾸 틀리는 어떤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숙제, 그거를 리스트업 하세요. 적으세요. 그래서 한 장에다가 쫙 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상반기 공부했던 거를 쭉 보다 보면 정리가 돼요. 아,
나는 검은 거만 나오면 틀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국악사 중에서 뭐 고려 쪽이 약해. 또는 뭐 저기 뭐죠?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아예 깜깜이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평가 영역 분류표, 출제자들의 시험 내는 프로세스를 따라가라. 그러면 출제자들은 뭘 갖고 내냐면 영역 분류표를 보고 주제를 하나씩 골라가면서 내요. 제가 그거 상반기 내내 했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국악 중에서도 형식론에서 냈구나. 국악 중에서도 선율론에서 냈구나. 선율론에서 냈으면 뭐 음계를 묻거나 식임새를 묻거나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장단 냈다. 그러면 장단의 의미부터 구조부터 장단의 세부터 왜 세부 그 하위 개념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 무언가를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나는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좀 장단에 대해서 장단을 그냥 리니어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선적으로. 얘네들은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자, 틀리는 것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해결도 쉬워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문제풀이, 그 모의고사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데요. 틀렸다고 징징징징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틀려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시험장 가서만 정답을 쓰고 오시면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자, 그러려면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점수가 구멍이 뚫린 데부터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나갈 때는 그러니까 이제 투 트랙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별 그 공부에 빈 구멍 채우기 공부가 한 파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랑 같이 나가는 진도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파트를 밸런스는 당연히 진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시간적인 거는 이건 이제 지나가면 또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문제는 풀어오셔야 돼요. 반드시 풀어오는데 시간을 재서 푸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거를 1시간 반을 드렸는데 오늘 정도는 사실은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어서 그 정도면은 풀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현대음악 다음 주에 우리는 미학과 현대음악 교육 철학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심지어 답이 실천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주의 경험주의 음악교육 철학 이런 정도의 가장 탑 레이어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위에 레이어들을 놓치고 아래 것들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시험 문제는 중요한 위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들이 레이어가 잘 안 돼 있는데 아래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위에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죠. 그럼 실천주의가 뭔데? 라고 하면 그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딱 정의가 정확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문장으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답지를 드릴 때 키워드만 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키워드만 드리진 않았고 어느 정도 문장들을 채워서 드렸어요. 근데 이걸 문장으로 외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문장은 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분량을 알고 그 분량을 내 서랍에다가 어떻게 차곡차곡 장기 기억으로 잘 넣어놔서 시험 때 싹 인출이 될 수 있을 만큼만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더 넣으려고, 물론 자리가 잘 잡히면 그 옆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구조가 안 잡히는 상태에서 넣잖아요.
그러면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시죠? 딱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유하고 있을 그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밀어넣는다고 걔네들이 다 내 머릿속에서 콕콕콕콕 다 자리를 박혀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드릴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 뼈대 아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 풀어보시고 일단 본인의 그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어느 수준에서 막히는지.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이 있어요. 4층 뭐 이렇게 있죠. 지하로 쭉 내려가요. 맨 위층은 1층인데 거기에서는 가장 탑 레이어의 어떤 키워드들이 쫙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풀이 자체가 이렇게 섹션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오늘 한 것처럼 주제별로 이제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최대한 공부를 서랍을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문제는 선생님들한테 드릴 때는 완전 그러니까 문제를 드린 순서와 제가 풀어드리는 순서는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알아? 하는 걸 먼저 좀 드려요. 그런 다음에 기본 단어 개념들을 정리해보고 다시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는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풀면서 차곡차곡 앞에서부터 개념들을 쉬운 개념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맨 마지막에 응용하라고 하면 잘 할까봐 제가 약간 순서를 조금씩 바꿔놔요. 그러니까 앞에서 응용한 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틀릴 수 있을 만한 모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을 조금 앞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서를 좀 맞춰서 드려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 약간씩 문제를 근데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는 그냥 어느 주제인지 모르고 들이닥치죠. 문제가. 그쵸?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조금 컨비네이션 하려고 너무 섹션의 하위 영역을 똑같이 순서를 맞추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개념을 정말로 핵심 개념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주변들이 잘 외워져 있으면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왜 자꾸 틀리는지에 대한 나는 분명히 공부를 많이 했고 오래 했고 깊게 한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부분을 물어보는데 틀린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표면만 알고 계실 때 보통 생기는 문제들 그거를 위해서는 잘 이해를 하자. 꼭꼭 씹어서 먹자. 첫 번째 돌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인출을 하려면 반복을 안 하면 인출이 잘 안 돼요. 거의 문제풀이가 순서대로 머릿속에 쫙 들어올 만큼 보시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3번은 이거를 잘 돌려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거가 또 이제 막 문제가 계속 매주 쏟아질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얘를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묵혔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 중심으로 푸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조교 선생님한테 오늘은 여기 문제지에다가 답 쓰지 마세요. 이거 얘기를 제가 좀 늦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미 선생님들 이렇게 풀고 계신데요.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노트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제 답을 그냥 쓰는 거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해서 그리고 이제 틀린 거들은 틀렸거나 아니면 왜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풀다가 어떻게 이렇게 짚어서 답은 맞았는데 나중에 이거 다르게 나오면 틀릴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애들을 스티커를 색깔을 달리 붙이세요. 문제지에다가. 오답노트 따로 만들 시간 없어요. 이게 오답노트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 답지가 오답노트가 돼버려야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스티커들을
틀린 거, 명백하게 틀린 거, 빨간색 스티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초록색 스티커. 조그만 점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막 선생님들이 막 온갖 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세요. 온몸에 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파일링이 돼야 돼요. 이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대충 아는 거, 그리고 나오면 틀릴 만한 거,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잖아요. 틀린 거? 그러면 적어도 세모 표시는 되어 있는 애들을 틀리지, 명료하게 안다고 했는데 그 지문이 다 나와 있는데, 똑같이 나와 있는데 틀리지는 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통으로 이렇게 촥 드리지만 꼼꼼하게 최대한 내용들이 빠지는 내용 없이 드리려고 노력을 해서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거, 어떤 분은 한 반 정도가 스티커가 붙고요. 어떤 분은 뭐 한 70%가 붙을 수도 있어요. 투수 선생님들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스티커는 조금 붙는데, 스티커는 조금 붙지만,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가장 개념을 잘 짚어서 정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다시 이제 그거 말고, 그래서 어떤 개념을 하나를 드리고 그 네모 박스에 있던 얘기를 말로 하라고 하잖아요. 잘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내용을 읽어서는 아는데 그거를 딱 덮어놓고, 그래서 실천주의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 어버버버 하세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지? 실천주의의 뭐 장점,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식론적 특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거. 자, 그러면 그것들이 키워드가 뚝뚝뚝뚝 나와서 이거랑 연결되는 것들은 뭐뭐뭐. 자, 이건 이제 제가 연결되는 개념들은 수업 때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을 다 이제 머릿속에 넣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서로 묶어줘야 돼요. 그거를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오늘은 사실 설명할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2022 교육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2022 교육과정과 음악교육 철학관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2022 교육과정을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가 어떻게 하면 외워질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에 2022 교육과정을 녹이자. 이번 모든 문제풀이에. 이렇게 하면 아마 그냥 웬만큼 저절로 외워질 거야. 약간 요런 전략으로 선생님들이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그냥 제가 하라는 부분들을 외우시고, 오늘은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2015에서 2022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그동안 보통 교육과정에 넘어갈 때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패턴에 맞추어서 어떤 것들, 물론 교육과정 수업은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할 거지만 오늘은 오늘 하는 주제랑 연결되는 2022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매번 그 수업의 주제에 맞게 2022 교육과정들을 엮어보면 중요하게 나오지, 첫 해에 무슨 저 구석에서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약간 구석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구석이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겠지만, 뭐 2015 교육과정과 비추어 봤을 때 현저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2009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교과에 뭐가 들어왔냐면 처음으로 음악과 진로가 들어왔어요. 그거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음악과 진로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 선택교과에서 뭐가 하나 더 새로 생긴 게 있죠? 음악과 문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음악 감상과 비평 안에 뭐가 들어왔죠? 음악 감상과 비평, 음감비에서. 네,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5와 2022 요 사이에서 가장 현저하게 불쑥불쑥 나오는 애들은,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그 무슨 포인트, 그거는 분명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부터 이제 한 번씩 짚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뭘 들었냐면, 요 특강은 2015와 2022 요 두 개의 비교 특강은, 마교심에 이제 녹화를 해서 올해 새로 이제 올려드렸던 강의인데, 혹시 그거를 안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서, 그 강의는, 문제풀이반에 그냥 다 올려드릴 테이니, 한 번 정도 빠르게 그냥 오가는 길에 들으셨던 분들도 한 번만 더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교육과정 문제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부터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수업 때 하도 해서 외워졌는데 그냥 문제 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주제에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일단 2022 교육과정이 일단 올해 이제 새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현행 교육과정이라 하면 두 개가 같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제가 오늘은 2022 교육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2015보다는 2022 위주로 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2015와 2022를 약간 섞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보통 한 학년씩 이렇게 새 교육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해서 학교에 가시면 이제 들어오는 학년들은 2022로 해야 되고, 그 위의 학년들은 2015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현행 교육과정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바뀌는 과도기 때는. 그래서 그 과도기에 한 2, 3년 정도는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어느 게 더 많이 나와요 하면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게 좀 더 많이 나왔고요. 아니면 두 개 비교.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복습하는 포인트를 좀, 이 문제풀이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는 이해하고 암기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할 시간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인출할 시간을 확보해서 최소 3번 이상은 돌리는데, 나중에 되면요 하루에 한 파트를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날 하루는 문제풀이반 모든 문제를 음악 교육론 한 달 동안 우리 할 거거든요. 한 달 거를 하루에 다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3번만 넘어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번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되게 기계적으로 보게 될 수 있어서 그때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반에서 했는데 모의고사에서 그걸 조금 바꿔서 내잖아요. 그럼 또 틀려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제풀이에서 했는데 실전에서 또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문제 독해, 여기에 제가 좀 포커스를 올해는 맞추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어요. 또는 약간 왜 이걸 썼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나와서 생각해 보니 왜 이걸 쓴 거야? 스스로에게 이제 약간 이상하다 싶은 걸 쓰고 나와요. 왜냐하면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시간의 압박을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길게 풀면 안 되시고요. 문제를 풀 때는 오늘 건 이제 1시간 반 정도, 그 다음 거 이제 드리는 것들은 3시간 이내로 푸세요. 그리고 섹션을 딱 정해놓고
이 한 섹션에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실전 이렇게 묶어서 뭐 1시간, 또 여기 요 섹션, 여기 실전 묶어서 1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념만 쫙 풀고 핵심으로 쫙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본인이 어떤 그 흐름을 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제가 그렇게 나눠서 드릴 거거든요. 이번 문제는 아예 섹션을 핵심 개념도 섹션 나누고, 그 다음에 실전 응용은 조금 이제 콤비네이션이 되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섹션을 좀 나누어서, 그럼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요 한 흐름으로 한 톤으로 1시간 안에 딱 이렇게 하면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한 30문항 이상은 일단 커버를 하실 수 있게 1시간 안에. 그리고 30문항이 핵심 개념도 사실은 지문이 이제 길어져요. 교과 내용학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읽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막 한참 읽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론서들을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론서를 다 모아놨어요. 문제풀이반에다. 그러니까 이제 개론서들에서 조금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의 좀 중요한 파트 같은 경우는 뭐 환상교양곡이다, 이런 거는 지문이 한 바닥이에요. 왜? 교과서에 많이 나오고 시험에 나올 법한 가장 대표적인 그 악곡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시험에.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은 다 아셔야 한다는 전제로 드리거든요. 거기 있는 걸 알면 저런 거 나왔잖아요. 그 악곡과 연계해서 이게 주인공의 어떤 심리와 뭐 그거를 그려낸 것인지 지문에 다 나와 있는데요. 왜 나와 있냐면 교과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지문이나 거기다 그렇게 자세하게 넣어드리진 않아요. 왜? 시간이 없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지문이 길고 좀 자세하게 하는 애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교육과정,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교과서. 이 세 파트 중에 어느 하나가 걔를 막 가리키고 있으면 걔는 지문을 상당히 이렇게 약간 넘치게 지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란 얘기야? 약간 이렇게 들 수 있지만, 그럼 이제 제가 외워야 될 거는 수업 때 따로 알려드려요. 지문이 이렇게 많은데 키워드만 체크를 해놓고 요거는 꼭 알고 갑시다. 이거는 인출이 바로 돼야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알려드려요. 아주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면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은 명료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나중에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막 이렇게 돼요. 이 우리가 3달 동안 할 걸 프린트를 해서 보시면, 특히 이제 양면으로 안 하고 막 하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분량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양면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그냥 다 양면으로 드리지만 저기 출력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이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편하게 양면으로 이렇게 하시고, 글자는 제가 이번에 10으로 거의 맞췄어요. 그래서 약간 보기에 편하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엔 9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눈이 침침해지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답지는 조금 이제 그냥 답지는 조금 작게 했고요. 문제는 보통 선생님들이 시험장에서 보는 글씨 톤, 이걸로 맞추려고 시험에서 나오는 글씨 폰트를 썼고, 사이즈도 그것만큼 하면 사실 조금 커서 이거는 우리가 B4로 하지 않고 A4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섬세하게 일단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것들을 시험으로 어떻게든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OT를 마칠게요. 진도 부분인데요. 혹시 이제 앞에 공부가 좀 차곡차곡 잘 안 되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상반기가 다 우리가 섹션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마교심 진도하고 이 지금 교육론 하는 파트는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확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음악교육 철학 파트를
마교심을 혹시 아직 공부를 못 하신 분은 그 파트를 다 공부를 그냥 수업을 빨리 들으세요. 그리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거의 문제가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면 이게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그냥 그 주제로 음악교육의 기초, 그 다음에 총론, 그 다음에 그 마인드맵 심화까지 연결해서 싹 다 같이 볼 수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오시라고 제가 문자 다 받으셨죠?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문제풀이 반 때 기출을 다 한번 이렇게 받으렸거든요. 아주 예전에. 근데 그럴 수 없을 만큼 분량이 많아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최근 것만 좀 이렇게 이게 최근의 경향이다를 알려드려야 되는 포인트들이 가끔 있거든요. 음악교육 교수법 이쪽 가면 최근의 경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최근 나온 몇 년 거들을 제가 다시 앞에 그러니까 풀어오시면 훨씬 좋겠죠.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를 이런 흐름으로 나왔으니까 다음번은 자 우리 예측해보죠. 이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이 가시면 훨씬 효율적이다. 앞에서 했던 것도 한번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혹시 놓치신 분들은 그렇게 그 앞에 이 수업하기 전에 마교심 진도를 커버를 하고 바로 앞에 이렇게 커버하는 식으로 해서 그게 한 달 동안 마교심이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제 거기가 공부가 다 웬만큼 되어 있고 수업도 다 들으신 선생님들은 기출문제를 조금 꼼꼼하게 미리 봐오시면 이 부분에서 제가 마인드맵은 살짝 그래도 좀 러프하게라도 한번 쫙 정리해드리고 문제 풀거든요. 아주 간단하게예요. 간단하겠지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니까 다시 마교심을 들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미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자, 이렇게 해서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은 상반기에 했던 것들이 날라갔을 수도 있는데 많이 그거를 최대한 리마인드해서 그거 기출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 요거를 쫙 세우는 거예요. 줄을. 그러면 복습할 때도 자 마인드맵 펴놓고 그 다음에 기출 펴놓고 제가 드린 문제 펴놓고 요렇게는 항상 기본 세팅 그 다음에 전격 중지까지 요게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다 사실은 내용은 다 반복입니다. 다 반복인데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모양이 바뀌었을 때 지문이 바뀌었을 때 살짝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그 응용력이 훨씬 커져요. 여러 매체들을 같이 볼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해 나가시면 교육론 파트만큼은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범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틀릴 구멍을 별로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여기서 지금 하는 거를 넘어서서 어렵게 심화된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확실한 부분이 여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순서가 보통은 공부를 조금 하시고 나면 교육론에서는 전혀 구멍이 없어져야 되고 국악에서 약간의 구멍.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가장 최상위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틀리면 서양음악에서 의외로 틀리세요. 서양음악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범위 자체가 그만큼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통론이라든가 의외의 구멍들이 조금씩 이렇게 체크를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경향 중에 또 하나 그러니까 국악과 서양 음악 시험 문제는 약간의 기싸움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렵게 내야지 약간의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국악을 좀 어렵게 내야 국악에서 변별력이 생겨. 이런 게 수험생들에게 이제 형성이 되면 국악을 소홀히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출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견제가 잘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밸런스를 똑같이 맞출 수 없는 이유는 서양음악 전공 교수님들이 국악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보통 교사분들이 그거 검증하기 위해서 검토위원으로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사분들은 의견을 조금 내실 수 있죠.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 다 깊게 해봤으니까. 그러나 서양음악 전공, 그러니까 국악 전공 선생님들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서양음악에서 화성을 막 무지하게 어렵게 됐다. 그래도 이게 견제가 서로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알 때 견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시험 문제를 내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악 선생님들은 그게 뭐 좋은 의미겠죠. 좋은 의미에서 국악을 더 열심히 공부시켜야지.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 약간 서양음악의 견제보다는 국악 견제가 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다 보고 나면 약간 킬러 문항이라고 요새 킬러 문항이 엄청 핫하죠. 막 세무조사까지 했더라고요. 심지어 뭐 시대인재하고 메가패스는 막 압수수색 다 하고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킬러 문항.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킬러 문항이 국악에서 킬러 문항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수험생이 정하는 거예요. 그냥 수험생 체감상 이거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좀 너무 깊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쓰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약간 킬러 문항인 건데 킬러 문항이 보통 1, 2점을 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의 킬러 문항은. 그러니까 약간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감이 별로고 변별도를 위해서 내는 문항? 근데 그 변별도를 내기 위해서 내는 문항들이 최근에는 국악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었던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막 깊이 파야 되나요? 아까 얘기했죠. 자, 80%의 컵이 있고 20%의 컵이 있어요. 근데 이미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출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부분조차도 80%에 들어가 버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국악은. 그거는 기출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그전년도에 나왔을 때 국악 파트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우리 이제 뭐죠? 그걸 맞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봤더니 6월 모의고사인가? 거기에서 3%? 4%? 그 정도가 맞힌 문항이 있대요. 그럼 이건 완전 킬러 문항인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3%, 4% 이렇게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적어도 한 20% 정도만 맞췄다.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80%를 다 맞을까요? 라고 항상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 80%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이 20% 중에서도 한 2% 정도 되는 킬러 문항에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점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시는 분이 그럴 경우에는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70점이 훨씬 안 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70점이 넘으면 1차는 어느 지역이든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가 70점이에요. 근데 보통 교육학은 15점 이상은 대부분 이제 평균 에버리지 나오시니까 그럼 여기 합치면 85, 6, 7. 자, 이 정도인데 떨어지는 커트라인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략을 진짜 잘 세우셔야 돼요. 내가 기출을 계속 보세요. 최근 기출을 이제 연도별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도 풀어보시는데요.
연도별로 한 번씩 풀어보는 감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굉장히 빨리 푸실 거예요. 연도별로 풀면. 왜냐면 내가 답을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 보는 것처럼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처음 만났다면, 이런 식의 거를 처음 만났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지?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올해 시험 때 처음 이런 식의 문항을 만났다고 하면 어느 포인트에서 놓칠 건지를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그 놓칠 거를 캐치하시는 거예요. 잡으세요. 안 틀리는 쪽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분들, 커트라인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는 분들, 안 올라요. 이 위로 확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하는 분들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 모의고사를 했어요. 어떻게든 알려드리고 싶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거를 한 명 한 명 붙잡고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기회를 드린 거고, 스스로 알아내셔야 되거든요. 어떤 주제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문제. 자, 4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1점씩 꼭 다 틀리시는 분 계세요. 4점짜리 문제를 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난이도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기 학원에서는 이거 분석표 만들어야 되니까 상, 중, 하로 적어달래요. 4점짜리 문제를 하 2개 묻고요, 중 하나 묻고요, 상 하나 물어요. 보통 시험 출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통 여기서 틀려요. 이 상 응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여기서 틀려요. 그리고 그럼 얘를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딱 거기가 커트라인이에요. 대부분의 시험의 커트라인이 딱 여기가, 이게 있는 문제도 있고 없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4분의 1 지점이 60이잖아요. 그쵸? 60보다 이제 이걸 안 물어본 문항이 있다 치면 63, 4. 여기가 이제 보통 수도권에서 커트라인이 3, 4, 5. 이 정도에서 이제 잡히잖아요. 65. 그러면 65보다 조금 넘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18.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8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여기에서 틀리고 있으면 이 기본을 암기하는 거에다 시간을 더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그래요. 근데 여기를 제가 이제 문제 낸 것 중에 이 부분을 계속 틀린다.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이 문제풀이 반 안에 해결이 되셔야 확 뛰어 올라요. 5점 정도는 뛰어 오르셔야 70점 정도가 되거든요. 5점에서 한 10점 정도가. 그거를 올리셔야 되고, 그거보다 저는 한참 많이 남았어요. 올라갈 부분이. 그러면 그냥 드린 것을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다 소화하는 거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냥 계속 그걸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들 가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3달 안에 분명히 그 커트라인 언저리까지는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이스 있죠. 5점에서 10점. 이거를 확 올리셔야만 안정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다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전략이 약점 리스트. 그거는 백지로 쓰고 지우고 버리시고 다시는 거기 안 봐도 될 만큼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잡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좀 짧으면 이틀씩 잡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점수 잘 높게 받으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너무 점수가 높아서 전국 수석이 아닐까 싶으셨던 그 선생님이 한 방법이 그냥 약점 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정말 본인 말로는 씹어 먹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 백지에다 써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한 장씩 찢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자신 있는 파트가 되어 있는 거죠.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나왔을 때 심리적인 압박을 안 받아요. 보통 시험은 심리에서 밀리잖아요. 기싸움이에요. 심리에서 밀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아는 걸 틀려요. 그거를 안 하시려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일 강한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주제는 한 처음에 20개 정도 잡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걸 클리어 해보시고 그 문제 나왔을 때 아싸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또 안 되면 좌절하지 마세요.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로 검토하고 문제로 검증. 계속 검증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계속 시험 보게 하세요. 완벽한 거는 오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완벽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까지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냥 완벽하게 가깝게 내가 어떤 파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뭔가 자료를 만들거나, 제가 최대한 자료는 정말 그냥 보고 외우기만 하면 되게 다 자료는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자료이고요. 그쵸? 개론서들이 거의 다 요약되어 있고 하니까 교과서들의 핵심적인 부분 많이 넣고, 교과서를 다 담을 수는 없어서 나머지는 모의고사로 넘겨요. 교과서의 많은 부분은 모의고사 쪽에 가 있고요. 문제풀이반은 개론서 쪽이 훨씬 좀 많이 기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가 제공이 되는데, 출제 빈도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교과서와 이게. 그리고 교과서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것도 개론서에서 온 거긴 하죠. 그러나 교과서의 빈도수를 제가 체크해요. 그래서 많은 저자들이 선택한 그 주제가 있어요. 또는 많은 교과서들이 선택한 악곡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제가 보통 대표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 선수들을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 선수가 아주 머릿속에 클리어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제 그 옆에 세우시면 돼요. 얘 옆에 세울 건지, 얘 옆에 세울 건지. 그 대표 선수들을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돛을 내리는 것. 돛 맞죠? 이렇게 탁, 닷인가요? 닷. 이게 돛이죠? 이게 닷. 헷갈려요, 항상.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닻을 내리는 문항들을 항상 드려요. 앵커 문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자, 이 문항들 옆에다가 줄을 세우세요. 나머지 애들을.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드리면 선생님들은 그걸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시간을 절약해 드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으시고 아무리 기초 실력이 좋으시고 하신 분들도 일단은 시간 확보를 하셔야 반복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계셔야 해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나머지 시험 볼 때까지는 이제 체력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오늘 공부하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항상 체력을 남겨두셔야 돼요. 얼만큼의 여력을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잔소리가 심한 것 같지만 운동 꼭 하셔야 돼요. 머리가 돌아가려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데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걷는 거를 10분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공부하시는데 정말 나갈 시간조차 너무 아깝다 이러면 그냥 걸으세요. 서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앉아서 계속 오래 앉아 있는 게 효율을 매우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본 책에서는 최소 30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분 확보해서 이거 운동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수험생들한테는. 그러니까 10분씩 나눠서 해도 효과는 똑같대요. 그러니까 10분씩 그냥 스트레칭하고 걷고 이런 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나눠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시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신 분들은, 걷는 게 너무 아까우신 분들은 귀에 꽂고 하세요.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출문제 해설 올려드린 것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것들 듣고 공부하시면
걷고 움직이고 이거를 하시는 거와 안 하시는 거 차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만 더, 잠 줄이지 마세요.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반복을 해라, 뭐를 해라, 시간 확보를 오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공부는 양보다 정말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뭘 했는지가 명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그냥 이렇게 시간을 그냥 이렇게 흘리는 거가 돼요. 되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잠을 조금 자도 괜찮은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잠을 좀 많이 안 자면 너무 머리가 맑지 않아서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머리가 맑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터리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냥 정신력으로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7, 8, 9, 10, 11 5개월을 버티셔야 되는데 5개월을 버티려면 항상 배터리를 남겨두셔야 돼요. 조금씩 약간 남은 상태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일정하게 이거를 잘 유지하셔서, 그러니까 수험 생활에 있어서 이제 나머지 5달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 치고 그냥 한번 봐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기회비용을 쓰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이셔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를 메꿔야 내가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 80% 쪽에 집중하기, 기출에 집중하기, 요거가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 20%는 그 옆에 줄을 세워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두 문제는 버려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셔야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 잘 정하신 다음에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다 넣어서 이제 3달이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목차가 쫙 섹션별로 문제가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OT 하고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그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보고 수업하는 게 이번 텀에서는 모의고사 빼고는 처음이다 보니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나 봐요. 막 꼭 안타까웠던 얘기들도 막 생각나고 이래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시간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11시 40분이에요. 그쵸? 지금부터 수업을 해서,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브레이크하고, 그러면 38분, 43분부터 시작을 해서 12시 반까지만 수업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쭉 하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